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984 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984 예빈이 다 읽었어? 네. 다시 한번 읽어봤니?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응, 그래? 자, 어쨌든 간에 이 작품은 여러분들 동물농장 알고 있죠? 동물농장 알아? 잘 몰라? 이거 뭐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필독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물농장 물론 이제 좀 이렇게 축약본으로 되어 있고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1984하고 동물농장의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뭘까? 동물농장 무슨 내용인지 알아? 잘 몰라요? 어떤 농장이 하나 있는데 이 농장이 주인이 그냥 그래. 잘 관리도 잘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동물들이 협의를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해서 이 주인을 몰아내. 인간을 몰아냅니다. 인간을 몰아내고 동물 스스로 어떤 자치를 만드는데 이때 돼지들이 나서서 나폴레옹이라는 돼지인가? 돼지가 나와가지고 다른 동물들을 착취한다는 얘기예요. 동물이 동물을 착취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1984 여러분 조금 봐서 알고 다 읽은 친구도 있고 조금 본 친구들도 있고 예전에 본 친구들도 있고 어떤 내용이야? 얘는 딱 독재죠. 그래서 이 동물농장하고 1984의 공통점은 독재라는 겁니다. 자, 예민한 독재가 뭘까? 마음대로 하는 거. 마음대로 하는 거? 뭐 비슷하죠? 여러분 독재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전두환. 좋다. 전두환. 또 누구? 히틀러. 김정은. 또 누가 있을까? 무솔리니. 옆집 아저씨? 예. 서쪽에 있는 아저씨? 예, 그렇죠. 그래서 독재 정치라는 말을 쓰죠. 독재 정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이제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독단적으로 정치하는 것을 독재 정치를 하는데, 어쨌든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 이걸 포착을 잘해요. 독재 정치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풍자를 하죠. 자, 이 풍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현실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비틀어요. 그렇죠? 비트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완곡 표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 1984라는 작품은 이거 언제 썼냐면 1948년에 쓴 작품입니다. 그리고 8부를 49년에 출간했죠. 그래서 앞으로 한 40년, 50년 후의 미래 세계를 가상으로 쓴 겁니다. 근데 뭐 이때 당시면은 1948년 이때면은 유럽에서도 독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도 독재가 있었고, 그치? 예, 그런 상황을 이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포착을 해서 이것을 한번 써본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빅브라더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비문학 파트 보게 되거든? 많이 나옵니다. 이 빅브라더의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것은 뭐냐면 먼저 인물 정리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좀 해볼까? 예빈이는 누가 어떤 인물이 가장 기억에 남니? 윈스턴이요. 윈스턴 주인공? 네. 왜? 그냥 주인공으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생각하는 게 제일 직접적으로 드러나서 어쩔 수 없죠.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윈스턴. 그 윈스턴은 어떤 면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렇죠? 인물에 대한 평가, 긍정, 부정을 얘기해보자. 예빈이가 생각하는 윈스턴이라는 인물의 긍정적인 면은 뭐가 있을까요? 후반에는 안 그랬지만 초반에는 그래도 정부랑 빅브라더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보고 일기 같은 것도 쓰고 연애도 하고 하여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한다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좀 분석적인 사람, 그쵸? 분석적
비판적이다. 찬우는 어때? 윈스턴이라는 사람 긍정적인 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비슷하고 같습니다. 비슷해요? 그냥? 그래 예빈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야? 알겠어요. 주한이는? 너도 뭐 1부밖에 안 봤지만 어떠니? 1부 봤으면 딱 여기까지인데? 응? 그렇죠? 그러니까 현 체제에 대해서 그렇지? 현 소위 말하는 그 오세아니아를 표방하고 있는 현 체제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조리함을 느낍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 현실은 부조리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어떤 기록북에서 그치?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수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초반부에 나오죠. 초콜릿 관련해가지고, 그치? 원래 30g이었는데 이걸 25g으로 줄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기사를 조작하는 거죠. 어떻게 조작해? 25g으로 증량되었다라는 식으로. 20에서 25g 증량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게 30g을 지급하던 거를 줄인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왜곡하고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함으로 인해서 대중들을 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하는 게 윈스턴이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 사람 어때? 뭔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텔레스크린, 이것도 중요한 소재죠. 텔레스크린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계속 뭔가 이제 강압적으로 주입식적으로 계속 뭔가를 강조한단 말이야.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뉴스만 나오지. 뭐가 생산량이 증가했다, 뭐가 늘어났다 하는데, 윈스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할 때 다 부족하거든. 그쵸? 그래서 면도날도 부족해요. 그치? 그리고 마시는 것도 술 같은 경우도 부족해. 맛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분석적이면서 비판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좀 부정적인 면모를 한번 얘기해볼까? 아마 주한이는 뒷부분을 못 봐서. 그럼 찬호는 어떠니? 윈스턴이라는 인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잘 모름? 우선 예빈이 말 들어봐야 돼. 그래서 다른 친구 말 먼저 들어보자. 예빈이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초반에 저거 읽을 때 예전에 적도 했지만 약간 나중에 뭔가 개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끌어가겠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뒤를 보니까 그냥 감옥에 한번 끌려가서 고문 한번 당했다고 찌질하게 바로 돌변해서 그래도 마지막 끝날 때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좋습니다. 실천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실천을 안 한다, 그치?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지식이냐, 그죠? 기록부 계속 글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정보를 해석해서 이게 빅브라더를 위한 방향으로, 오세아니아를 위한 방향으로 계속 바꿔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보 조작, 정보 왜곡,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지식인인데 현실에 대한 부조리함은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념적이지 못한 사람이죠, 그치? 자기 신념이 있으면은 그걸 끝까지 관찰하거나 자기 목숨을 내놓더라도 해야 되는데 결국 굴복하죠. 고문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그치? 예. 결국 굴복하고 결국 자기가 사랑을 했다라고 생각했던 여자까지도 이제 증오하게 만드는, 그렇게 이제 바뀌어버리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윈스턴의 인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소설을 공부하다 보면은 성격 측면, 성격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윈스턴이라는 사람은 평면적일까요? 입체적일까요? 성격 부분에서 주한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잘 모르죠? 이게 뭐냐면 성격이 안 변하면 평면적 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전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평면적 인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체적 인물은 뭐냐면, 입체라는 것은 뭐니? 한 면만이 아니라 다양한 면을 보일 수 있는 게 입체적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면모를 드러나는 그런 작품, 그러한 인물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윈스턴이라는 사람은 평면적입니까? 입체적일까? 당연히 입체적이지. 그래서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현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과 뭐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이것도 급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다양하게 변하는 인물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또 다른 인물 한번 얘기해 볼까? 처음에 인상이 남은 인물 또 누가 있어요? 그 뭐지? 윈스턴 고문했던 사람 이름이 뭐죠? 오브라이. 오브라이언. 그죠? 오브라이언. 자,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평가는 쉽게 얘기해서 두로 나누면 돼.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브라이언이라는 인물은 찬우한테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 부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다. 왜? 그 윈스턴을 그 7년 동안 관찰한 다음에 감옥에 넣고 고문을 해서 빅브라더를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윈스턴이라는 사람은 좀 나약한 인물 유형일 수도 있어요. 나약한 인물, 그치? 뭐 생각은 많고 지식이긴 하지만 실천적이지 못하고 자기 신념을 지키지도 못하는 나약한 인물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관찰하면서 얘를 어떻게 돼? 함정이면 빠뜨렸다가 맹목적인 믿음을 만드는 그런 인물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예빈이 생각 어때요? 윈스턴 저는 그래도 뭐 생각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느낌으로만 봤을 때는 오브라이언이 윈스턴보다 더 똑똑하고 멍청하진 않다고 생각했던 게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보고 체포해서 데려가서 그렇게 만들 정도면 얼마나 체계적으로 계획을 짰을까 싶어서 아, 치밀하다? 네, 아, 치밀한 인물. 계산적으로 그렇죠. 뭐 7년 동안 추적 감찰하고 나중에 함정에 빠뜨리고 이럴 정도면은 치밀한 인물이 되겠죠. 그치? 예, 그리고 그냥 함정도 파놓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자,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 여자 나와야지, 여자. 여자 이름 뭐였죠? 줄리아. 줄리아. 일단 줄리아는 어떤 인물인 것 같아? 그냥 이리저리 이끌리는 것 같았어요. 이리저리 이끌리는 사람? 찬호가 생각할 때 줄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줄리아가 누구지? 잠깐만. 여자. 여자 2명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처음에 그 까만 머리 까먹어. 젊은 여자. 아,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사랑을 나누는 여자.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줄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죠? 물론 이 줄리아도 이 체제 속에서 이 체제의 어떤 불합리한 걸 알아, 불합리한을 알고는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예. 욕망의 어떤 한 유형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겠다. 주환이는 잘 모르겠지. 이 일부에서는 이 여자가 잘 드러나진 않거든. 예. 이렇게 보면 되고. 또 한 사람 누가 있을까? 그 상점 주인은 어때요? 살인범. 상점 주인. 이 사람 어때? 이 사람이 사상범 경찰인가? 네. 그렇죠. 여기 또 반전이거든. 예. 자, 포르라타리아 지역에서 옛날 물건을 파는 상점이고, 윈스턴이 처음에 그 일기책, 일기장을 사는 것도 이 사람한테 산 거고, 이 사람이 자꾸 뭔가를 제시를 해요. 뭔가를 제시하고 결국에는 뭐 2층에 있는 방까지 빌려주죠. 알고 보니까 사상경찰. 그래서 이 이야기의 큰 반전 중에 하나가 바로 상점 주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 상점 주인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예빈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똑똑하다. 똑똑? 왜? 이렇게 되게 동네 아저씨 같이 포근하고 이렇게 막 맞아주고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신고를 하고 사상 경찰이었다. 이게
그렇게 연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도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요? 찬원도 기억나? 네. 찬원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뭐 그러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이 사람은 그냥 이러한 체제에 순응하는 인물이구나. 그렇죠? 이 사람은 상점주의를 하면서 옛날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 그치?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 물건을 다른 사람들한테 팔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함정이 미끼잖아, 미끼 물건을 팔면서 오염시키는, 흔히 이야기하는 골드스타인 쪽에, 골드스타인도 나와야 되나 안 나왔네. 오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똑똑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빅브라더라고 하는 체제에 순응하면서 거기에 이제 충성하는 맹목적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 유형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방금 말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 골드스타인 또는 골드스타인 이 인물은 어때요? 그냥 이 체제의 반대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유를 신봉하고 그 다음에 또 배려 또는 존중 또는 사랑 이거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내용 초반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은 빅브라더랑 같이 일했던 초창기 멤버란 말이에요. 그치? 이 오세아니아라는 이런 나라를 설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이 얘기한 이제 반역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쵸? 그러면 이 골드스타인을 우리가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 체제의 소위 말하는 이 독재 체제의 허상을 깨달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 내가 이거를 했는데 빅브라더랑 같이 출발하고 같은 동지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다 거짓이구나, 이게 다 쓸모없는 거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 오세아니아 사람들을 좀 일깨워 주려고 하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 정리 이렇게 하도록 하고 사회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1984에 나와 있는 사회는 어떠니? 예근아,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독재자가 존재하고 독재자, 그리고요 감시당하고 감시. 통제당하고 감시와 처벌이 있죠?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때? 정보 왜곡, 그리고 인권은 없어요. 그치? 그리고 집단체제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않아? 자, 이제 같이 가는 거야. 이거를 현대사회로 빗대어서 보자. 자, 요런 구조 스타일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을까? 공산주의. 근데 공산주의라고는 좀 그렇지. 왜냐하면 원래 여러분들이 공산이라는 말 자체가 함께 생산한다는 의미거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는 게 공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이제 사회주의라는 것에 나왔는데, 들어봤지? 주하나 들어 사회주의? 자, 사회주의 누가 만들어요? 이거 처음에 이거 이론 만들어서 주장한 사람 누구야? 막스. 마르크스인데 뭐 줄여서 막스라고도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걸 주장을 했죠. 자, 사회주의가 왜 나왔냐면 자본주의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초기 자본주의는 이렇게 공장이 활성화되고 산업화가 이렇게 부흥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장을 만들잖아. 그럼 노동자를 모집해. 노동자를 모집하는데 지금처럼 무슨 노동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농민들 겨울에 할 일이 없잖아, 농부들이. 그러니까 공장지대 가는 거야. 공장지대 가서 돈 버는데 뭐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모집하면은 사람들 와 몰려와. 그러면 계속 싼 값을 불러요. 그래도 일을 하고 싶어. 자, 그래서 임금은 낮고 그 다음에 노동시간 너무 길어요.
국내법 지금 현재 한국의 노동법은 하루 8시간입니다. 이해되지?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 초창기 자본은 없어 그게. 그러니까 10시간도 일하고 뭐 16시간도 일하고 막 그래. 미치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일해야 돼. 이거 뭐 귀족 아이들 같은 돈 많은 아이들은 일을 안 하겠지만 가난한 아이들은 학교 못 다니고 그런 아이들은 그냥 공장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는데 돈은 성인보다 적게 받아요. 왜냐? 그 힘이 딸리니까, 그치? 어른들보다 힘이 약하니까 돈을 적게 받고 또 잠도 못 자고 계속 일을 하게 돼.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막스가 볼 때 초기 자본주의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누구는 일 안 하고 돈 이렇게 많이 버는, 누구는 하루 종일 일해도 가난하고 이게 안 좋다. 이런 자본주의는 좋지 않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사회주의.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살자. 이런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사실 인간이 이게 안 되죠. 이들이 사회주의가 안 돼.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욕망 때문에. 욕망 그리고 개인 능력은 다 달라. 그치? 누구는 100만큼 일할 수 있고 누구는 뭐 200만큼 일할 수 있고 막 이래요. 그쵸? 이게 또 달라. 능력도 다르고 개인의 욕망도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생산하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그 나라들, 독재를 시작한 나라들이 이 사회주의를 표방해요. 왜? 사회주의를 이야기해야지만 나라를 쉽게 바꿀 수 있겠지, 그치? 왜냐면 돈 많은 귀족들보다는 가난한 농민들,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훨씬 더 많으니까, 그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흔히 이야기를 혁명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마르크스가 원했던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거든. 이렇게 해서 소위 계급 사회를 없애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계급이 생겨요. 당이라는 게 생겨요. 공산당이 생기고 당원과 비당원. 이 이야기 나오죠? 1984도 당원과 비당원을 공존하잖아. 당원들은 좋은 술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빵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당원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삽니다. 이게 계급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얘기하자면 이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이상향은 원시 공동사회예요. 원시 공동사회는 뭐냐?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산업화 일어나기 전, 농경사회 이전, 계급이 발생하기 전에 옛날에는 원시사회에서는 다 같이 나가서 사냥하고 다 같이 사냥하려고 보면 다 같이 놀아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마존 원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생활이 약간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부족자 한 명만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파티하고 똑같이 먹는 거야. 이거를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회구조는 그렇게 안 되지. 이미 사람들은 돈 맛을 알았거든. 그쵸? 예,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막스의 사회, 근데 뭐 마르크스는 뭐 대단한 사상가이긴 해요. 어쨌든 그런 병폐, 방금 얘기했던 사회주의의 병폐가 그때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에게 있었고 이거를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1984라는 작품을 통해서 비틀어낸 거죠. 그래서 사회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북한 사회를 볼 수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웃나라 중국,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그죠? 자, 그래서 빅브라더라는 것. 여러분들 뭐 글을 봐서 알겠지만 이 빅브라더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이야. 가상인물이야. 그치? 그러면 왜 이 빅브라더를 만들어냈느냐? 뻔해요. 권력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 예, 우리들은 빅브라더를 위해서 충성을 맹세한다. 우리는 빅브라더를 위해서 해야 돼. 권력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가상의 어떤 그 감시자를 만들어냈다. 이거 북한에서 쓰는 거죠. 북한은 뭡니까? 미국. 언젠가 미국이 우리 땅 침범할 거야.
인민들아 열심히 군사훈련하자 이런 식으로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적이 우리를 침범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공포심을 주는 거죠. 그게 1984에 계속 나오지. 그러면서 전쟁 이야기를 하죠.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뭐 좀 잘 이렇게 이 소위 말하는 이 지구촌에서 잘 육아하는 것 같다가 조금씩 돈이 많이 생기니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좀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은 돈이 많이 생기면은 자꾸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 중국도 어떻게 돼? 중국은 지금 이런 형태야. 중국 대 서방세계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 중국에 대해서 야 인권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야 그 니들 무역하는 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적으로 간주하죠. 그렇지? 그래서 막 무역 보복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똑같잖아 지금. 자, 이 작품 안에서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가상의 나라가 어떤 빅브라더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는 양상하고 지금 중국의 양상하고 거의 흡사하죠. 대단한 거예요, 이 조지오의 산업은. 그치? 옛날 작품을 이미 지금으로 더 70년 전, 80년 전 그때 앞으로 미래 사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없을까? 이런 구조가 없을까?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를 비교해 봅시다.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특히 빅브라더라고 어디랑 연결돼요? 특히 어떤 거? 감시, 그치? 우리 사회에 있는 수많은 CCTV, 폐쇄로 TV. 그러니까 이때는 CCTV라는 개념이 없잖아. 근데 그게 그냥 텔레스크린이라고 되어 있어, 그치? 이게 볼 수 있는 거. 자, CCTV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방범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에 있는 뭐 블랙박스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감시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오늘 아침 뉴스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집에 인터폰 달려있지? 그쵸? 인터폰에 카메라 있죠? 이거 누가 해킹했어? 진짜로. 집안에 있는 이걸 누가 해킹했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는 코드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네. 나도 오늘 알았어요. 단지에 있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트 700단지에 있는 이렇게 인터폰에 있는 카메라를 이 시스템을 해킹한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화면을 볼 수 있었던 거야. 집안에 있는 거, 거실에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누군가는 또 샤워하고 그냥 나올 수 있죠. 그치? 그게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송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커뮤니티 사이트 보니까 엄마들 막 난리 난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카메라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진짜로. 물론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차피 시스템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중앙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니? 우리 사회는 빅브라더 감시 체제예요. 그렇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 역감시가 가능하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정부나 아니면 기관이나 그런 단체가 시민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거꾸로 정부의 어떤 억압, 권력 이런 것들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죠. 한국 사회는. 그치? 물론 뭐 힘은 약할 거야. 정부 상대로 해서 감시하거나 이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권리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그 공개를 해야 돼. 이게 정보공개법이거든. 그거는 이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거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중국은 안 돼. 중국은 잘 줄 알아. 북한은 사실 빅브라더를 하긴 어려워요. 왜냐면 북한은 돈이 없거든. 이 시스템을 만들려면 돈이 없어요. 근데 중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 무단횡단이나 사람이
여기 전광판이 있어요. 이 사람 무당사면은 이 사람 신상 명세가 여기 다 떠. 진짜 어디 살고 직업이 뭐고 다 떠요. 나이가 몇 살이고 다 떠요. 진짜. 무당인데 하지 말라 이러는 거야. 그다음에 베이징이나 그러니까 주요 도시, 중국에 있는 주요 도시의 경찰들 보면은 스마트 글래스 끼고 있거든. 2인 1조로 순찰하면 한 명은 스마트 글래스 쓰고 있어요. 그 안경 딱 보면은 이 사람 이렇게 얼굴 확인이 되잖아. 정보 다 떠요. 완전 빅브라더 체제입니다. 중국이. 예. 한국도 작년에 좀 비슷했죠? 코로나 터지고 팬데믹 때문에. 어디에 썼어 이거를? 확진자. 그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동선. 확진자들 동선 추적할 때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뭘로 사용해? 신용카드 쓰는 거. 자동차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 스마트폰 GPS 기능. 이걸 이용해서 확진자가 어디 다녀갔는가 분단위로 다 추적이 됐어. 분단위로.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거 다 까발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있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안 하거든. 지금 그렇게까지 공개 안 하지. 그냥 어느 지역 우리 문자 나올 때 어떻게 봐요? 어디 소재 무슨 뼈다귀 감자탕 몇 시부터 몇 시 다녀가신 분은 보건소 가서 검사 받으세요. 이거 끝나지, 그치? 근데 작년에 어때? 그 확진자가 어디서 모였는지 다 나왔어. 동선, 그렇죠?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맘만 먹으면 우리 정부가 마음 먹으면 개인 신상 탈탈 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니? 네, 그래요. 자, 그래서 1984가 아마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가서도 저거와 관련해서 공부하고 스터디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좀 중요한 작품이고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중학생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게 고등학생들 읽어야 되는데 고등학생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있는 중학교 때 좀 읽어봐야지, 그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혹시 작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는 친구? 없니?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